루스 베네딕트의 국화학화를 다 읽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시간을 너무 질질 끄는 바람에 그 앞부분의 내용을 좀 까먹어가지고, 그럼 다시 상기하려면 책을 이제 들춰봐야 되는데,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숙제가 되니까 자꾸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담을 버리고 그냥 읽은 것에서 기억나는 대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국화학칼은 아시다시피 일본 문화와 어떤 정신에 대한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또한 많이 읽히는 이제 연구서인데요. 그런 책인데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싸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그 지피지기 뭐예요? 그 백전백승인가요? 적을 이제 무찌르려면 적을 알아야 되는 건데, 일본이란 이 나라를, 이 문화, 이 민족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독특한 문화권을. 그래서 일종의 이제 국가 프로젝트 같이 이 루스 베네딕트한테 한번 그 일본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라 하고 과제를 줬던 모양인데요. 그 여기 이제 루스 베네딕트가 이제 서문에다 썼지만은 일본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가지고 여러 그 자기가 접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 문학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그 밖에 다양한 뭐 사진이나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 자료를 이제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살고 있는 혹은 이제 체류하는 이런 이제 미국에 살고 있거나 이제 체류하는 그 일본인들하고 뭐 면담, 접촉을 하면서 그 자료를 또 모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그 방법론이 갖고 있는 역설적인 이점인데요. 물론 저는 이제 문화인류학을 전공하지 물론 않는데요. 이게 개인적인 경험이 들어가면은 뭔가 더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예컨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나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교사가 더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혼이고 아이가 없는 교사가 더 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의사가 다 암을 고치는 모든 의사가 다 암 환자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일종의 그 전문성의 오류라고 할까? 전문성의 어떤 흑점? 맹점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대목인데, 만약에 문화인류학자가 일본에 이렇게 체류를 하면서 일본 연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기가 경험하는 일본인이 있고요. 자기가 먹는 일본 음식,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구체적인 일본의 집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게 이제 구체적인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을 하니까 더 엄정한 어떤 학적인 연구가 나올 것 같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나 자신의 경험, 개인성이 들어감으로 해서 학문이 가져야 되는 그 보편성의 요구를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진짜 역설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 루스 베네딕트의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본을 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체험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한 일본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체험한 일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객관적인 고찰이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많이 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쉽게 썼더라고요. 그 또한 이제 이 책이 많이 읽히는 장점이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글을 쓰든지 간에 잘 쓰는 사람은 쉽게 쓴다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정보가 많으니까, 내용이 많으니까 굳이 어떤 기교를 부릴 필요가 없는 거죠. 문학 텍스트라면 조금 예외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머리가 조금 엉망인데요. 아무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많은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평이한 언어로 쓰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근데 일단 일본이라는 이 나라를 대할 때 가장 이상한 점, 납득이 안 되는 점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 초반부에 얘기를 하는데, 자, 전쟁을 해요. 싸워요. 질 것 같으면 졌소 하고 항복을 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질 것 같은데도 끝까지 싸우고, 어떻습니까? 만약에 포로로 잡히면 일단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중요해서 어떻게든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쟁 중에 포로 교환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교환돼서 저쪽 가서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살아남는 것이 관건인데, 일본 사람들은 포로로 잡히는 걸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이제 이거 있죠, 유명한 거, 하라키리 이렇게 할복, 이거 키리, 무슨 키리였는데, 배를 그어버리고 자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행위의 저변에 깔려있는 어떤 그 민족성, 어떤 정신성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이제 탐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차츰차츰 탐구를 하는데, 자, 이 챕터를
보면은, 그러니까 목차를 보면은, 이제 1장 연구과제 일본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거고요. 2장 전쟁 중의 일본인 이것이 이제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건데 포로가 되는 것을 수치스러워하고 자살을 하더라. 그 다음에 일본인에게 또 천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 일본이 전쟁에 졌다 항복한다라는 거는 전세를 봐서가 아닌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뭡니까 천황이 우리 졌다 항복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진짜로 진 거예요. 근데 이 천황이라는 거는 통치하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천황이 일본인들에게 또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도 이제 이 책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각자 알맞은 위치 갖기 요건데요. 각자 알맞은 위치 갖기. 이게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인이니까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일본이 진짜 가깝고도 먼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는 것들인 거예요. 아는 건데 약간은 낯설게 하기 기법으로 베네딕트가 이렇게 적어주니까 아 맞아 그렇지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각자 알맞은 위치 갖기 이거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자기 분수를 알아라. 자기 주제를 파악해라. 딱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인들이 말하는 이 각자 자기에게 알맞는 위치를 갖고 그거를 유지하고 그 바깥의 건 또 넘보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당연히 뭘 봐야 됩니까?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이제 그 중세 봉건 시대 그 시스템 속에서 일본인들의 어떤 계급 체계, 신분 체계 이제 이런 거를 보니까 당연히 사무라이 계급, 그 다음에 다이묘, 쇼군 뭐 이런 것들 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동 속에서 어떤 계급들이 이제 어떤 흥망성쇠를 맞이했느냐. 그럼 예를 들자면 중세, 근세, 이제 근대, 근세, 그 사이에 그 상인 계급이 커지는 거를 굉장히 정책적으로 억압을 했나 봐요. 왜냐하면 이 상인 계급이 커져서 돈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계급의 질서가 이제 와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전통적으로 이 무사 계급, 사무라이 계급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무라이 계급이 항상 돈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반대로 돈이 적었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들의 어떤 그 자부심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쇼군, 다이묘한테 이제 충성하는 거고 그거를 그 또 충성이 뭡니까? 배신으로 또 돌아왔을 때는 이제 또 복수를 해야죠. 이 복수의 어떤 정서도 굉장히 이제 이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여기 이제 중세 봉건을 얘기를 하다 보면 바쿠후 일본어로 바쿠후 우리가 아는 익숙한 표현으로는 막부인데요.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인가요? 너무 오랜만에 발음해봐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막부가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그 자기들의 내분을 어떻게 보면 잠재우기 위해서 화살을 바깥으로 이제 돌려 더 큰 이제 적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을 침략하고 우리가 아는 그 끔찍한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우리 역사에서는 이제 저 위에서 쳐들어오는 병자호란이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제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역사적으로도 일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이 당시는 이제 조선이죠. 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고요. 각자 알맞는 위치 갖기에서 이제 신분제 이런 것들 다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메이지 유신 어릴 때 배울 때는 이제 명치 유신이라고 했던 건데 암튼 이제 일본이 한중일 이 동북아 삼국 중에서 이 명치 유신을 통해 가지고 제일 뭡니까 근대화에 그 빨리 이제 근대화 된 것은 이후에 주도권을 잡는데 뭐 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맨 뒤에 보니까 해설을 이광규 선생님이 쓰셨는데 죄의 문화와 수치 문화 제가 이 쌤 강의를 들을 뻔 하다가 또 놓쳤던 기억이 있는데 문화인류학 하신 분이거든요. 여기 이광규 죄의 문화와 수치 문화 이제 해설을 봐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한중일 이제 우리 같으면 세계를 비교를 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인데요.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그 자식들한테 재산과 뭐 권리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넘겨줄 때, 보통은 이제 그냥 장남한테 주지 않습니까? 왕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장남이 다 이제 받아가고 장남이 세자가 되고 만약에 둘째, 셋째가 좀 똘똘하다 장남보다 그러면 이게 어디 형을 갈으려고 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누르는 그런 식의 이제 문화가 되게 지배적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치면 이제 뭐 종방인가요? 그 원경에서
태종하고 이제 그 원경왕후가 넷째 아들인 거죠. 세종대왕이 충령인가요? 그 대군한테 왕위를 준 거는 참 굉장히 선진적인 어떤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그 지적하는 게 중국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생득지위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생득지위.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재산도 오고 뭐 그밖에 명예와 지위도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무가 따라가죠. 근데 이 장남이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대부분 참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자, 그랬던 중국과 한국에 반해서 일본은 생득지위가 아니라 성취지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굉장히 경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 중에서도 똘똘한 애가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심지어 결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너무 무능하면 혹은 반대로 아내가 무능하면은 지금 맺어진 이 관계, 혼인 관계를 말하자면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중국이나 한국보다는 더 높았다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이 일본이 이제 그 근대화의 선두에 설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아닌가라고 이 뒤에 지적하는 것이 조금 인상적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느 챕터인지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요 경쟁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이 루스 베네딕트가 많이 쓰고 있는데 일본인들은 경쟁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경쟁에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경쟁에 지면은 못 참고 되게 역설인데 경쟁에 지면은 못 참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하게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컨대 시험을 봅시다. 50명의 학생이 있는데 누군가는 1등을 하고 누구는 50등을 할 거란 말이에요. 동점자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1등은 그냥 공부를 잘해서 시험 문제를 잘 풀어서 1등인 거고 50등은 공부를 못해서 혹은 좀 머리가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등일 뿐인 건데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1등인 애는 난리가 나는 거고요. 50등인 애는 정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경쟁이 각자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오히려 이제 경쟁을 못하게 막게끔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이제 좋은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일본이 그렇게 경쟁이 이제 심한 것은 한편으로 이제 섬나라니까요. 이거는 그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지리 조건이 자연 조건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화산대가 지나가가지고 조산대가 지나가서 계속 뭐 폭발하고 뭐 해일이 쓰나미가 밀려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많은 인간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이제 경쟁의 문제가 또한 이제 생기는 것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장이 과거와 세상에 빚을 진 사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일본 문화하고 굉장히 저는 맞아 이런데 우리도 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잘 와닿았는데요. 뭐냐면 이게 일본어로는 온인가 봐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고, 은인이 있어요. 나한테 은혜를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은인에 대해서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그 부채의식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6장하고 연결이 되는데, 10,000분의 1의 은혜 갚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내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요. 그 은혜라는 것도 있잖아요. 대충 갚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나한테 달걀 3개를 삶아줬으면 나도 딱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뭐를 줘야 돼요. 예컨대 감자 3개를 다시 삶아줬다 이러면 감자보단 달걀이 더 비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상대를 또 모욕하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더 비싼 걸 준 거예요. 예컨대 뭐 소고기 덩어리를 3개를 줘서 그릇을 돌려보냈다 이러면 저 집이 나를 무시하나, 내가 더 못 산다고 생각하나,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들으면 이거 피곤한 건데, 여기 그 루스 베네딕트가 일본인의 의무 및 반대 의무 일람표를 아예 이렇게 딱 작성을 했어요, 표로.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게 바로 우리 동양 문화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은을 입었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거는 천황으로부터 받은 것, 또 양친, 그러니까 부모죠. 그 다음에 주군. 그러니까 이 통치자죠. 그 다음에 스승, 또 그 밖에 생해주고 온갖 접촉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온. 그러니까 뭐 길 가다가 내가 넘어질 뻔했는데 누가 도와줬다든지 이런 것들요. 그럼 은혜의 반대 의무는 뭐냐 하면은
빚이에요. 일종의 오블리게이션이에요. 빚을 갚는 거거든요. 이게 기문데 일본식으로 읽어서 그렇고 이게 의무예요. 의무를 이제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가 국왕에 대해서 받는 의무는 뭐예요? 충성인 거죠. 충성.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양친한테 받은 은혜를 갚는 건 뭐예요? 효도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받은 것을 이제 돌려줘야 되는 그 의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나 이제 한자어로 읽어서 그런데 길인데 우리말로 을이에요. 의리. 그래서 이 의리라는 게 우리 동양문화권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의리에 대해서 쓴 부분도 보면서 굉장히 너무나도 쉽게 한편으로 이해가 되고 맞아 하면서 되게 이제 공감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의리를 지킨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대목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라든지 이제 은혜를 갚는다든지 그건 보은이죠. 그다음에 의무를 다한다든지 의리를 다한다든지 이게 섬세하게는 다 차이가 있는데 다 뭉뚱그려서 제가 볼 때 핵심 적인 거는 뭐냐면 나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한다. 이건 이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보다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보다 타인의 눈에 비친 나 자신을 생각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지금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핵심적인 대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일본인들이 포로로 잡히면 살려고 하지 않고 죽으려고 하더라. 할복을 하더라. 왜 그런가? 수치예요, 수치.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수치의 감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계속 그들의 이제 문화유전자 속에 일종의 밈이죠, 밈. 문화유전자로 계속 이제 작용해서 자라는 거예요. 너 사내 자식이 말이지, 부끄럽게 울고 있어. 남들이 보는데 너가 울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지금 아파도 참지 마. 너가 만약에 지금 이거 꿰매는 동안 아프다고 울면은 아버지가 너를 칼로 지금 찔러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남한테 비친 너 자신의 모습에 유념하도록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길들여지는 거예요. 자, 전쟁을 하다가 졌다. 그럼 내가 너무 무능력해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이건 너무 죄스러운 일이다 해서 내적으로 생겨나는 죄책감이 아니라 외적으로 내가 이렇게 무능해가지고 잡히고 지금 포로가 됐다. 그러면 남들이 보면 이건 정말 너무나도 우사스럽고 넘사스러운 일이다.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수치인 거예요. 근데 달리 말해서 이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 이거 있죠. 저는 이제 도스옙스키 전공하니까 그게 진짜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 죄책감은 내적으로 올라오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 내적인 죄책감이라는 거는 신이라는, 왜냐면 기독교 문화권이니까 신이라는 절대차자를 상정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 동양인들이 느끼는 이제 그 수치심이라는 거는 우리는 뭐 공자를 섬기고 부처님을 섬기고 이런 식의 어떤 종교는 아닌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서 이제 수치심을 갖는 거죠. 나 스스로 느끼는 죄의식보다도 그 수치심. 내가 만약에 능욕을 당했다. 그럼 내가 여자로서 하기 싫은데 어떤 남자한테 막 억지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적인 빡치심을 느껴야 되는데 열받아서 일단은 그게 먼저인데 우리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뭡니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도록 교육을 받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몸을 조신하게 이렇게 하지 못해서 어떻게 네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은 그 남자가 너한테 이렇게 강제로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너는 집안에 뭐고 이제 이런 식의 그 사고들을 물론 우리 동양만 하는 게 아니라 중세의 유럽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이제 비슷한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루스 베네딕트가 분석을 하면서도 이제 아까 말한 의리라든지 그 다음에 의무라든지 이게 이제 서양의 그 서양 중세의 명예 개념하고 일정 부분 또 통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다. 그거를 또 이제 비교를 해서 자세히 이제 얘기를 하고 자살도 이제 마찬가지죠. 자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자살을 권하는 문화, 그런 어떤 전통이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 근데 전제가 뭐냐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문화의 전통을 그냥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드니 빌레브의 그을린 사랑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배경이 20세기인데도 네가 기독교인인데 그 회교도 남자하고 사랑해서 지금 임신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남자는 이제 오빠들이 죽였고 이 여자애한테는 자살하라고 거의 뭐 칼을 주다시피 하면서 너는 지금 수치의 머리가 넌 자살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구해주긴 하는데 할머니도 이제 겉으로 나오는 명분은 그거죠. 내가 너를 죽여야겠냐고. 그러니까 어떤
어떤 맥락에서는 죽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녀도 살리고, 손녀 뱃속에 있는 이제 아이도 살리는 쪽으로 이제 그 영화에서는 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러저러한 문화권에서는 이러저러한 식으로 받아들여진다 하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일본에서는 이렇더라 하고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 자살이라는 게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더럽혀진 이름을 뭡니까?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수단으로 또한 이제 이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모럴이라든지 연애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몸을 어떻게 돌보는가 이런 것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욕이다. 온천 목욕이다. 물론 순서는 있다 하대요. 물을 따뜻하게 받아 놓으면 손님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어른일 거고요. 그 다음에 남자 어린인가요? 그렇게 가고, 뭐 여자 어른, 여자 아이는 제일 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목욕을 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잠에 대한 이들의 태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다루고, 그리고 11장에 자기 수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자기 훈련 이런 걸 이제 일본인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약간은 종교하고 맞닿을 뻔 했는데, 종교라기보다는요, 그 요가, 그 다음에 선불교라 하나요? 이런 식의 이제 그 일본도 불교 국가긴 하지만은 그 인도식의 그런 불교가 전혀 아니,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고통은 욕망에서부터 비롯되니까 이 욕망을 누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고통으로부터 해방, 즉 해탈할 수 있다.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 이런 논리는 전혀 일본은 아니라는 거고요. 근데 자기 수양 이런 게 다른 식으로 발달했다. 이것이고, 12장에서 어린아이는 배운다. 이건 이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어떻게 이제 양육시키느냐 하는 건데요. 이 루스 베네딕트가 보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강제적으로 어떤 의무라든지 이런 패턴이라는 걸 주입시키는데 반해서 일본은 U자 형태다. 그러니까 아기 때는 되게 자유로워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는 그쯤에 되면은, 특히 성인 남녀는 젊은 성인 남녀는 무진장 많은 의무를 지게 되고요.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돼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U자 끝에 올라가서 노인이 되면은 다시금 이제 그런 억압으로부터 좀 해방되는 단계로 간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전 후에 일본이 이제 결국에 이제 그 전쟁에서 지게 되었는데, 대일 전승일 이런 표현을 쓰네요. VJ 대이 일에 미국인은 그들이 일본을 관리하면서 수행했던 역할을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너무 오랜만에 봐요. 포츠담 선언. 그리고 이제 메가더 장군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일본의 이런 군국주의,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어떤 군사력의 그런 군국주의 확장을 통해서 동북아를 이제 지배하고, 그 다음에 더 꿈꿨겠죠. 일본인들도. 왜냐하면 이제 일본의 그 모델이 영국인 거죠. 그러니까 작은 그런 섬나라에서 출발해가지고 점령하고 해서 이제 해가 뜨지 않는 그런 나라를 이제 꿈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의 일종의 허상이랄까 패착이랄까 이제 그런 거를 깨닫는 쪽으로 약간, 이건 어쨌거나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에 100% 객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루스 베네딕트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미국인의 관점에서 이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와 비율로 표현을 하자면은 일본이 비교하는 양이고요. 기준양은 뭐예요?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대 미국 분의 일본,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이제 논의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는 이런데 일본은 이렇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이런 형태를 보면, 예컨대 이제 천황을 받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천황은 존재하기만 하고 통치하지 않아요. 근데 그 천황의 존재 양상이라는 거는 정말 하늘 같거든요. 태양 같고요. 너무나도 성스러운 존재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통치자 혹은 절대자의 모습이고, 곁들여 미국은 다른 유럽하고 비교를 해도 왕이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왕조라는 걸 경험하지 못한 굉장히 이제 독특한 어떤 역사를 지닌 또 나라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천황의 존재가 재미있었을 것 같고, 이 베네딕트가 드는 다른 예로는 그 태평양에 뭐 폴리네시아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섬 같은 데 소수민족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왕이 있대요. 당연히 왕이 있죠. 근데 그 왕은 뭐 약간 제사장 같은 이제 이런 느낌을 주던데요. 이론적으로요. 원칙적으로 자기 발로 땅을 밟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동해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고,
그럼 도대체 번식은 어떻게 하는 거지?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어떤 중요한 문제는 그 사람이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독특한 어떤 문화 체계고, 그리고 이제 그 미드소마 같은 그런 이제 공포 영화긴 한데요. 그 포클로어 공포로라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영화를 봐도 일부러 반쯤 장애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눈을 못 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성스러운 일에 종사할 수밖에 없게끔 뭐 유도하는 그런 식의 어떤 일들은 역사적으로 여러 문화에서 이제 발견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일본의 천황이라는 존재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치면은 영국에도 왕은 존재하기만 할 뿐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그 흐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통치는 수상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에서 그 비교가 나왔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책이 되게 재미있고 중간중간에 디테일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줄치면서 읽었는데 이제 다른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이제 다른 다른 공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중단을 하겠는데, 중단을 하려니까 좀 되게 아쉬운데, 여기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권태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건데요. 권태. 미국인들은 권태를 별로 안 느낀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소설에서 권태가 묘사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일본인들은 권태의 일가견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이제 그 국민 작가라고 할 만한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은 굉장히 다 권태로운 인물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본인들 다 권태에 쩔어 있고, 어쩌면 이제 권태가 소설 쓰는데 원동력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러시아 문학 얘기예요. 일본인은 러시아인처럼 소설 속에서 곧잘 권태를 묘사하는 국민이다. 러시아 하면 또 권태거든요. 그래서 뭐 곤차로프의 오블로모프라든지 도스토옙스키의 스타브로긴 악령의 스타브로긴이 그 이상한 짓들을 하는 가장 큰 이유도 다 권태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그 문학적인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레르몬토프, 마찬가지로 키워드는 권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할복이나 이런 거 자살 얘기를 했는데, 얘들이 그 자살을 대하는 태도가 이 루스 베네딕트한테 굉장히 충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얘들 그 일본의 어떤 정신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수치의 문화가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남한테 이렇게 칼을 휘두르고 총을 빵빵빵 쏘다가 폭력을 행사하다가 막판에는 누구한테로? 자기한테로 폭력의 칼날을 이렇게 행사하는 걸로 이제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격앙된 어조로 쓰지 않았는데요. 저는 굉장히 격앙된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뭐가 행복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남이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사소하게 예로 드는 것이 이제 중세를 예로 드는데요. 어떤 그 주군이 사무라이한테 너는 생선을 먹다가 생선가시가 목구멍에 걸려서 죽을 놈이야. 그렇게 죽어버려라고 말을 했는데,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모한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무라이한테 이렇게 시시한 죽음을 예언했다는 점에서 이 사무라이가 굉장히 분기탱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 복수를 감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선가시, 이 시시한 욕 때문에.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이 모욕을 자기가 그냥 참으면은 얘는 굉장히 더러운 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작가가 딱 비교를 하는 게, 중국 같으면 그런 거에 발끈하면은 야,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찌질해? 그 사소한 걸로 쪼잔하게 남자가 대범하지 못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 양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는, 생활 속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이 책의 가장 좋은 점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제 짚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재미가 있죠. 네.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점이 있는데, 비슷한 점을 볼 때는 좀 낯뜨거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면을 볼 때는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뭐 책을 읽고서 내 삶에 좀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을 받으면 이제 좋은 거고요.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물론 이 사람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책을 산 김에 또 이제 국화칼을 꺼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쓴
이미 원고가 조금 있는 장편 소설에 이채린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남자인데요. 제가 린이라고 부르길 좋아하는데, 린이 일본 만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린이 일본 만화에 꽂혀가지고 뭐 그런 거 저런 것들을 들춰보는데, 린이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속도에 맞춰서 책을 꺼냈는데, 이제야 다 읽게 되고, 뭐 소설은 지금 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게 급하기 때문에 잠시 접어놨는데, 라기보다는 뭐 소설이 안 써지니까 딴 거를 쓴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막간에 이런 교양서라고 하겠죠. 교양서, 이런 고전들을 읽는 기쁨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이론서, 교양서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편하게 조금 스킵해서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소설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조금 스킵을 해서 읽어도 되고, 어쩌면 뭐 소설하고 같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건너뛰고서 마음에 드는 부분에 우리가 오래 머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읽기에 더 유용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꼭 국화와 칼이었습니다.